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그 김소월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자, 이 김소월은 어떤 민족신이라고 보통 평가가 되는 시인입니다. 진달래꽃이라든가 이런 걸 썼는데 이 김소월의 그런 그 시세계, 이 시세계의 시기를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등단 이전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등단 이전의 작품들. 있고요. 이건 이제 보통 그 1920년대 이제 창조라든가 뭐 동아일보 이런 데 이제 게재된 그런 작품들이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이 있죠.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이제 그런 작품들인데 어떤 자연과 전통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이별 이런 것들을 이제 시화하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진달래꽃 이후죠. 진달래꽃 이후. 이 진달래꽃 이후의 그런 작품들인데 이것들은 어떤 생활세계의 어려움, 생활세계의 어려움을 시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은 뭐 민족신이고요. 원래 본명은 이제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김정식. 이고 평안북도 구성군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오산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스승이 김억입니다. 김억. 김소월의 스승이 김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요조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억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억이 이제 어떤 영문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서구의 어떤 시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번역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56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김억은 거기 첫째 줄 나오죠. 서구의 시 및 시론의 번역 속에 시 창작을 병행했다 이런 말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프랑스의 상징주의 이런 것들 많이 또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한국 최초의 역시집, 이게 번역시집이란 뜻이에요. 그 번역시집이 바로 온해의 무도입니다. 자, 이 온해의 무도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해파리 노래가 또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최초의 개인 시집, 최초의 개인 시집이자 창작 시집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해파리의 노래입니다. 자, 이 두 개를 확실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7쪽에 보면 5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 김옥과의 이제 오산학교에서 만났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920년 2월에 창조 오후에 낭인의 봄, 야의 우적, 그리워, 춘강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고 나오죠. 뭐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막 영향력 있는 작품들 아니고요. 이제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이제 작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1922년에 이제 개벽의 금잔디라든가 또는 엄마의 누나야 이런 것들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고 이제 대표작이 바로 이제 우리 잘 아는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들 뭐 못 잊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은 이제 그 배제 고등보통학교를 이제 5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그
그걸 졸업을 하고 이제 5월에 도쿄로 유학을 떠납니다. 도쿄로 유학을 떠났는데 9월에 이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5월에 유학을 했는데 그래서 9월에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여러 작품들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은 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24, 25년에 식민지 농촌의 절박한 현실, 이양과 유민의 문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요. 마을을 떠나는 거라든가 떠돌이 백성이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무 리벌의 노래 또는 옥과 밭과 자유 이런 작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4년에 또 작품 중에 JMS라고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만식 선생님의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면 J가 되겠죠. 조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많은 M이죠. 식은 SIK죠. 그래서 이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4년에 이제 아편을 복용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김소월 시인의 전체적인 어떤 생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작품 세계. 자, 김소월의 작품 세계는 첫 번째는 이제 전통 시가 영향이죠. 전통 시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시가에 있는 어떤 민요라든가 또는 민담, 뭐 설화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창작을 하고 또 이제 김억의 그런 그 영향 하에 있어서 여러 작품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김소월 시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질은 그의 시가 전통적인 형식의 바탕을 두면서도 근대 자유시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했다는 점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민요조의 율격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 첫째 줄 끝에 민요조의 율격에 바탕을 뒀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민요조의 율격에 바탕을 두면서 근대 자유시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형식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금잔디라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 보통 이제 잔디, 금잔디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잔디, 금잔디를 써야 되는데 이 김소월 시인은 이렇게 잔디, 금잔디 이런 식으로 그 시행을 나누어서 한 음보씩 배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소월 시인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는 그런 제일 앞부분에 1년에 나오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 가실 때는 밑에다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울먹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여러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소월의 시는 다 대부분이 삼음보죠, 삼음보.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런 식으로 가죠. 이 삼음보의 배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의 또 이제 가는 길이라는 시가 61쪽에 보면 나오죠. 가는 길. 여기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저산에도 가마기 들에 가마기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삼음보의 배열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요적 율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62쪽으로 가보면 이제 시적 주제와 둘째 줄에 의미 구조에 조응한다. 이 조응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한자로 쓰면 빛을 조자에 응할 응자죠. 그러니까 이 조응한다는 건 이제 상응한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에 보면 접동세, 이 접동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접동세 설화를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진달래꽃 같은 건 뭡니까? 산화공덕이죠. 꽃을 흩뿌려서 덕을 바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혼 같은 경우, 초혼, 혼을 부른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복의식과 일종의 망부석설하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부석은 이제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상을 망부석이라고 하고요. 고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님의 부재와 동경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님의 부재. 님이 존재하지 않고 님을 동경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에서 님은 현존하지 않죠. 사라진 상태에서 회고되는 님이에요. 이게 이제 김소월 씨의 대표적인 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김소월의 이제 특히 이제 초혼이라는 초혼이라는 그런 시 같은 데를 보면 뭡니까? 이런 시적인 자아와 님은 절대적 거리에 의해서 차단되죠. 자, 이게 이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님을 못 잊어서 비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잘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특히 님을 63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서 한 7줄 정도 가보면 이런 말 있죠. 님을 잃은 깊은 상실감과 비애감.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1920년대의 어떤 식민지 시대, 이런 식민지 시대의 그런 그 가난한 백성들이죠. 가난한 백성들이 겪은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이 궁핍의 형상화와 식민지의 비애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김소월의 특징은 궁핍, 아주 가난을 잘 형상화시켰다. 그리고 식민지인의 비애.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나무 리벌의 노래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유랑 농민의 그 삶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과 밥과 자유라는 시도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를 보면 지금 3년으로 돼 있는데 1년이 옷이고요. 2년이 밥이고 3년이 자유입니다. 자, 공중에 떠다니는 적이 저세요. 내 몸에는 털 있고 겉이 있지. 그 털이라는 게 옷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밭에는 밭곡식 논에 물배 누락에 익어서 수그러졌네. 그러니까 이 별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거죠. 초산지나 저기령 넘어선다. 짐 실은 전화기는 너 왜 넘니? 그러니까 짐 실은 낙이라는 것은 어떤 식민지하의 백성이라고 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과 밥과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시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그 새, 그다음에 시적자의 대비, 시적자와 새를 그 대비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을 풍경이라든가 또 저기령을 넘어가는 시적자의 대비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의 원문 및 해설을 보면 첫 번째 산유화라는 시가 나오죠. 산유화.
이 산유화라는 것은 이제 산에 있는 꽃이란 뜻이죠. 산유화니까 산에 있는 꽃이란 뜻인데, 이거는 이제 자연과 근대인의 운명이라고 써놨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인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는데, 이 김수월 시는 이 가을을 제일 앞에 놓죠. 그래서 갈봄, 가을을 또 갈로 바꿔버렸죠. 여름 없이라고 이제 바꿔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저만치라는 용어가 중요한데요. 이 이연의 마지막 행에 있는 이 저만치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리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추상적인 거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연 그 가수의 그 님 그림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저만치 앞서가는 님 뒤로 그림자 짙게 드리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저만치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리죠. 그런데 그 김종찬 가수의 사랑이 저만치가 네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이 저만치가 네. 자, 이때는 저만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저만치죠. 그러니까 이 김소월의 이 산유화라는 것에 저만치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저만치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저만치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의 이제 이런 시라고 하는 이 산유화라는 것이 단지 산에 있는 그런 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어떤 교육, 소통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것에서 소외된 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라는 것은 그 66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나오지만 순환하는 자연질서 일부다 이렇게 나왔죠. 이 꽃이라는 게 어떤 자연질서 일부입니다. 그래서 67쪽에 보면 67쪽의 첫째 줄에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 그런 것처럼 시적자 또한 여기에서 혼자서 홀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단절 이런 것들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근대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세계의 냉혹함과 자아의 상실감을 나타내는 게 초혼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쭉 나오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애는 서산 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간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여기 지금 그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이게 이제 바로 망부석 설화와 관련 있는 거죠. 돌이 됐다는 거니까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요 망부석 이런 설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혼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의 넋을 부르는 이런 그 고복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제 시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그 68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이 1년은 시의 도입뿐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슬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쭉 감정을 고조시키다가 이연에 가서는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 다음에 3년에서 시적자는 이제 그 산 위에 홀로 앉아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죠. 붉은 애가 서산마루에 걸리고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시적자의 상실감과 슬픔의 심경이 이런 그 자연이라든가 동물의 투사가 되는 거죠. 투사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연에서 이제 69쪽이 두 번째 단락에 그대를 부르는 행위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럼으로써 고조가 되죠. 그래서 이 시적자는 그대를 부르고 있지만 죽은 그대는 대답이 없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오연에서는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기다림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혼이라는 것은 김소월의 시 가운데서도 이런 상실과 비애의 감정을 아주 잘 토로하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가 바로 뭡니까? 그 식민지 농민의 삶과 비애 그리고 꿈인데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다면 이런 시죠.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다면 이런 시인데 이 시는 이제 약간 참여시적인 어떤 경향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페이지에 인용문에서 두 번째 단락 내려오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이란 시는 삶의 터전인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비애와 염원을 그린 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의 강제적인 스타일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몰락, 유민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꿈을 이제 노래하면서 시작이 되죠. 동무들과 내가 들판에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2연에서는 그 꿈과 다른 실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돌아갈 곳 없는 집 잃은 몸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또 보섭될 땅도 없는 떠도는 가련. 그러니까 보섭될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기구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련한 처지. 그리고 3년에서도 이런 그 절망적인 현실이 지속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과 탄식의 상황에서 시인은 마지막 사연에서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길. 그 길을 이야기하죠. 나는 나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시는 상당히 이제 일제 치하에서의 그 삶의 터전이 농토를 회복할 가능성 이런 게 가로막힌 현실. 자, 71쪽의 마지막 단락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님과 집과 고향의 부재를 노래한 다른 시와도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다면이라는 것은 바로 식민지 조선 농민의 보편적인 현실이죠. 그런 보편적인 현실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처한 그런 그 객관적인 상황이죠. 우리 민족이 처한 그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을 환기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2쪽에 보면 이제 문학사적 의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김소월의 시는 앞에서 좀 이야기 드렸지만 7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그 전통 설화라든가 또는 구전 민요, 한시 이런 것들의 이제 전통적인 문화유산에 충실하게 기초하면서도 서구 문예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은 그런 감정의 표현이 되게 역동적이죠. 그리고 충실한 내면의 탐색 과정. 이거는 이제 72쪽 밑에서 둘째 줄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의 쟁점으로는 73쪽에 나오죠. 이 연구의 쟁점에서는 이 김소월 씨의 이 감정에 대한 연구의 쟁점에서는 김소월 씨의 감정에 대한 평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감정과 관련돼서 이제 엄청난 정서의 질량, 고조된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이 있는데, 김소월 씨의 강렬한 감정의 표현. 자, 74쪽 넘겨보시면요. 이것과 비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 이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렬한 감정, 이걸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관점. 물어보면 이게 센티멘탈리즘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이걸 쓰면 느낄 감자에 상처 입을 상자죠.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도 하죠. 니힐리즘. 이런 그 허무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김수월 씨의 또 과도한 감정을 또 다르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감정이 과도하다. 그런데 이제 오장환이라는 그 시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용문에 나오죠. 초혼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거기다 밑줄 치세요.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또 인용문에서 내려오면, 그래서 이 글에서 오장하는 김소월 씨의 감정, 극도의 상실감, 애절한 원망이 민족의 현실과 연관되고 식민지 백성의 고통과 운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환기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현실을 환기하는 역사적 현재성의 의미를 얻게 된다. 거기다 또 밑줄을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소월의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쟁점은 한국적 정한과 전통주의.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나옵니다. 거기도 밑줄 좀 치세요. 한국적 정한과 전통주의. 자, 그런 거. 그래서 이 서정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김소월에 관해서 이제 글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정서, 한국적 정한을 김소월의 주요 그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한국적 정서, 한국적 정한. 이게 이제 김소월의 시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한국적 정서와 한국적 정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요시인이나 민족시인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근데 이제 이런 토착주의적 관점과 달리 김소월에서는 서구 낭만 시인의 초상을 발견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동경. 지금 17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과 좌절.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그 낭만주의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김소월의 시를 어떤 토착성과 전통성에 고착시키는 시각을 경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김소월의 스승이 김억인데, 김억이 영문학을 공부했고요. 그런 영문학을 공부한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뭡니까? 아름다다 그 진달래꽃을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뭡니까? 보면 예이치의 시에 보면 예이치라는 시인이 있어요. 영국의 현대 시인 예이치라는 시인의 그 나에게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면, 이런 시가 있거든요. 나에게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면, 여기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은데 내가 가난해서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은 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발밑에 내 꿈을 깔아드리려 되니까 사뿐히 밟고 가라. 그래서 tread softly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이런 것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김소월은 양면적인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같이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전통과 근대, 토착과 서구의 활발한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소월 시인은 이제 정말 근대적 낭만 시인의 하나의 초상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요. 근대적 낭만 시인의 초상이다.
도 평가를 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시들을 여러 편을 감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김소월의 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